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동명의 1977년 작품을 리메이크한 2018년 영화 서스페리아입니다. 마담 블랑의 무용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베를린으로 찾아온 소녀 수지가 겪은 기이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그린 작품인데요. 무용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흑마술로 학생들을 유린하며 본인의 생을 연명하는 마녀 집단의 횡포와 이를 눈치채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인물들 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작품이 전반적으로 너무 난해해가지고 고어씬이나 어떤 자극적인 장면의 그 이미지만 뇌리에 남아있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리뷰 영상을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약해서 설명해드린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스토리만으로 이 영화를 논하면은 안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숨겨진 뜻과 의도가 더 많은 작품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파악을 해가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문도 좀 들었고, 제가 이런 영화를 보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화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남들이 명작이라고 칭송하고 막 그 극찬하는 작품을 봤는데 막상 나는 이거 좀 별론데?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내가 영화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절대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간혹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재미없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고 명작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재미있게 본 척 꾸미기보다는 저는 난해했으면 난해했다, 별로였으면 별로였다, 당당하게 속 후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난해하고 별로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작품을 다루고자 마음을 먹었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봤지만 다르게 본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런 감상을 생생하게 나누면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이런 얘기하는 자리를 가지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그저 나한테 이 영화는 그냥 자극적인 이미지만 나열된 영화, 그리고 되게 난해했던 영화 이런 걸로 남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가진다면은 나는 난해하게 봤지만 다른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좀 명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사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저도 난해했고 저도 되게 별로였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열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아까 OST BGM 깐 게 심야괴담이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 서스페리아 리메이크작에서 다뤘던 그 OST고요. 근데 지금 스피커로 초청하기 전에 미리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난해해가지고 그러면은 원작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는데 수월하려나 싶은 생각에, 그 리메이크 2018년 리메이크작은 저기 넷플릭스에 있지만 1977년 원작은 그 왓챠에 있어요. 그래서 왓챠에 가서 1977년 작품을 연달아서 봤습니다. 연달아서 봤는데 오히려 좀 더 직설적이어서 그냥 그 영화가 보여주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훨씬 더 수월했지만, 이 리메이크작과 원작은 이 소재만 같을 뿐 말하고자 하는 바도 다르고 그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그런 세세한 이벤트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목을 쓰고 있지만 같은 작품은 아니다 라고 느껴서 오히려 그냥 전혀 다른 작품을 본 느낌이지 이걸 봤다고 해서 다른 게 더 이해가 되고 이런 건 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까 BGM으로 깔았던 거는 2018년 리메이크작의 BGM인데 1977년작의 BGM이 OST가 훨씬 더 저는 강렬하게 남았거든요.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 멜로디는 듣고 나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 약간 귓가에 맴돌 만큼 너무 좀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음악을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조금 이게 풀로 다 듣기는 좀 그랬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요런 아까 먼저 들었던 리메이크작의 OST는 잔잔하게 깔리는 좀 습한 그런 공포의 느낌이었다면은 지금 듣고 계시는 1977년의 멜로디는 좀 더 강렬하죠. 멜로디가 좀 더 세게 쓰였죠. 그래서 음악 신난다고도 하시고 이렇게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는 거는 두 음악 다 비슷한데 원작에서 쓰였던 이 OST는 이 원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영화 그 자체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직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음악도 뭔가 직설적인 느낌이고 리메이크작의 음악은 그 리메이크작이 음산하고 뭔가 조용하게 깔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음악도 거기에 맞춰서 작곡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카님이 저거 촬영할 때 스피커로 틀어놓고 촬영한 거잖아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 1977년작 원작을 촬영할 때 실제로 그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를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서 현장에 실제로 이 음악을 틀어놓고 촬영을 했다는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보자. 제가 멘트하는 동안 올라왔던 채팅들을 쭉 한번 볼게요. 서스페리아는 영상과 음향으로 다 설명하는 영화다라고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소대가리님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라고 하시는데 이따가 올려서 그 말씀 들어보면은 저게 다 기만이라는 거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카카님이 나한테는 나의 해방일지가 그런 작품 막 추앙하라 이런 거는 뭐 4번 돌려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이 서스페리아가 물론 이 서스페리아 리메이크는 한 번밖에 안 보긴 했지만 여러 번 돌려봐도 뭐 비슷할 것 같다.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방금 들었던 1977년작의 OST는 고블린이라는 밴드가 했어요 라고 소대가리님이 정보를 주시네요. 자,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스피커로 차례차례 올리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거를 보셨는지 말씀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대가리님부터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소대가리님은 처음에 이 작품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셨을 때 어떤 면에서 추천을 하셨는지 그 동기부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소대가리님? 일단 너무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공포영화라는 장르를 넘어서가지고 네. 뭔가 좀 사유를 많이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원작하고 다른 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네. 칼깡님께서 원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매체가 주는 그 원초적인 자극 자체를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근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근데 리메이크가 그걸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대신에 따로 선택했던 거는 서사로 보여줄 수 있는 함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맥락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그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루카 구아다니노가. 네. 그래서 그 리메이크를 선택하지 않았나. 저한테는 리메이크작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한번 내용하고 같이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소대가리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떤 맥락에서 추천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원작을 보고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는 이 OST 음악. 영화 전반에 아까 들었던 그게 계속 깔리고 그 다음에 그 구더기 씬이라든가 그리고 안구에 못 박힌 그 시신이 막 달려드는 장면이라든가 그 씬에서 그 포스터 장면이 쓰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원작은 진짜 그냥 그런 것들만 봐도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봐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이 리메이크작은 훨씬 더 정교하게 아무래도 시대적 그 갭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특수 분장이나 뭐 어떤 기술들을 잘 써서 리얼하게 묘사된 고어씬들이 나열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작품이란 말이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작은 초반 오프닝 시퀀스가 굉장히 훌륭하다.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 무용학원을 찾아가는 그 씬을 말씀하시는 건가? 비 오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그거 정말 강렬했거든요. 그쵸. 그 비를 뚫고 기차역이었나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막 가는데 진짜. 그리고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보통 시점 쇼트로 그걸 찍으면은
비 오는 장면이나 이런 걸 찍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줌을 당겨서 찍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기가 마련인데 같은 시선에서 그 강가에 물이 넘치는 장면이라든가 배수로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깔고 거기에 그 강렬한 음악이 나오는데 와우 너무 섬찟섬찟하더라고요. 아, 동감합니다. 초반부터. 원초적이고. 그리고 그 초반 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원작 초반 씬에 아까 지금 카깡님이 채팅에 올려주신 것처럼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아무래도 오컬트적인 요소가 첨가가 된 거겠죠? 그 팔이 창문을 뚫고 나와서 어떤 여자 등장인물을 창문 유리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그 압력으로 유리가 깨지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다음 씬과 연결되는 게 그 천정에 있는 그 유리를 뚫고 그 시신이 떨어지면서 이제 잔혹한 그런 고어씬이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천정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어떤 구도잖아요. 그런데 이 리메이크작을 보면은 원작과는 달리 오히려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연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 무용 연습할 때도 거의 바닥을 그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은 그 방바닥 걸레질 니 혼자 다 하고 다니냐라고 할 정도로 바닥에 굉장히 붙는 그런 안무들, 특히 그런 그 군무 같은 게 나올 때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선생님한테 저 이런 춤 동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거의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기어가는 그런 그 안무죠. 그리고 그 안무를 출 때 그런 씬이 나와요. 그 화면에는 팔만 나오는데 아래에서 위로 마치 그 바닥 지하에 있는 어떤 미지의 존재가 그 화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한테는 바닥이지만 그 미지의 존재한테는 천정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긴 손톱이 된 되게 무서운 손이 이렇게 쓱 올라와서 이렇게 막 긁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리메이크작과 원작이 보여주는 어떤 구도가 좀 차이가 있구나 요런 것 정도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카깡님은 한 끗만 삐끗해도 유치할 수 있는데 다리오 아르젠트의 천재적인 감각으로 살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천정 이미지를 얘기했는데 원작에서 보면은 구더기 씬도 되게 강렬하게 나오는데 그 구더기도 결국에는 천정에 있는 어떤 식료품 창고에 있는 그 음식물들이 썩으면서 발생을 한 거고 그 구더기 역시도 천정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 학생들 기숙사로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사용이 되네요.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용환님은 원작을 봐야겠네. 원작이 더 무서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랄까 그 원작과 리메이크작이 주는 공포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소대가리님도 동의하시나요? 공포의 결. 네, 원작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렇죠. 원작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원초적인 어떤 그런 공포를 건드린다고 하면은 그 리메이크작은 물론 그 고어씬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그 은은하게 안개가 내 몸을 뒤덮듯이 은은한 그 공포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작을 보면은 보는 그 순간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리메이크작을 보고 나면은 볼 때도 물론 좀 기괴하고 무섭지만 보고 나서 좀 그 공포의 여운이 좀 더 오래가는 거는 리메이크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소대가리님은 어떻게 그 공포의 차이를 느끼셨을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두 영화가 다른 지점이 천장하고 지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통했다. 네. 그러니까 원작에서의 공포라는 거는 천장에서 쏟아지는 것 같아요. 비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비도 그렇고 그 초반 시퀀스에 그 여자 캐릭터가 그 목 매달고 저 칼에 찔려가지고 죽는 씬이라든가 네. 구더기가 쏟아지는 것도 천장에서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누르는 것 같아요. 그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감각 자체를 위에서 덮어 써가지고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 반면에 리메이크작 같은 경우에는 점점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지하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이 목적이 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게 리메이크작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리메이크작에서 마녀들의 소굴도 지하로 추정되는 곳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강렬한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도 지하로 보이죠, 그죠? 네. 계단을 그렇구나. 타고 내려가니까 맞아요. 지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원작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건물 자체가 공포였던 것 같아요. 보고 나서 느끼는 지점은 네. 마녀의 몸이 아니었나 그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그 수지라는 그 주인공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먹이로서 데려왔는 존재인데 네. 어느 순간 그 몸을 파괴하려는
그 썩어들어간 몸을 파괴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나. 그 썩어 들어갔다는 묘사를 아까 계속 언급되고 있는 그 구더기로도 묘사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약간 그런 지점이 있다면은 리메이크작 같은 경우에는 그 내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 안에서 응축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1977년이라는 그 배경을 둘러싼 그 구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치의 시대가 끝나고 네. 바로 이제 68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동양권에서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할 것 같은데 68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좌파들의 어떤 저항들이 있었고 그 영화 내에서도 그 리메이크작에서는 계속 깔린 게 바도마이노프 해방하라는 그 시위가 이제 길거리에서 계속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영화에서 그게 계속 깔려있고. 라디오나 TV나 이런 방송에서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그 납치 사건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리메이크작은 그 전범에 관한 영화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치 전범에 관한. 왜냐면 나치라는 사인을 계속 주기도 하고. 네. 그 안에서도 보면은 파가 갈려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녀들끼리도? 네네. 네. 그 지하에 숨어있는 그 할머니 파가 있고. 그 선글라스 끼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실질적인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는 틸다 스윈턴 파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젊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되게 저항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항하는 쪽은 젊은 친구들 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학생들? 학생들. 도망치려다가 붙잡혀가지고 제물이 되는 존재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물이 되는 그 존재가 그 무용 연습하다가 틸다 스윈턴한테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야 이 마녀들아 이러면서 도망가다가. 그렇죠. 뭔가... 블랑이었죠. 그 블랑이라는 존재는 이게 맞나 고민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77년도의 유럽의 상황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 일제시대 끝나고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나치들을 청산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고도로 그렇게 훈련된 거잖아요. 네. 경찰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배하게끔. 그러니까 그 인력을 그대로 쓴 게 그 무용단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녀라는 거는 그 마녀라는 존재는 나치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젊은 세력들은 제물이 되어서 희생당하게 되고 고민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이러는 게 맞나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 블랑이라는 그 그룹들. 근데 그게 또 되게 절묘하게 나타나는 게 유리창이 되게 많이 비춰지잖아요. 네. 바깥하고 그 안을 구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유리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똑같이 거기 밖에 일어난 일이 안에서 투영돼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마녀의 소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치 잔당을 소탕하지 못하고 나쁜 전범들을 그렇게 살려둔 그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서사적인 측면에서 그 리메이크작이 더 이야기성이 풍성하기 때문에 더 좋아했던 지점이 있던 것도 같아요. 맞아요. 물론 원초적인 지점은 원작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네. 말씀하신 그 마녀들을 나치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학생들을 제물로 삼아서 본인들의 생을 연명한다든가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기는 하네요.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전 좀 불쾌했던 게 되게 뚱뚱한 남자 경찰관을 세워놓고 뭔가 주술을 걸었겠죠? 이렇게 밀랍처럼 이렇게 몸을 딱 굳게 만든 다음에 아랫도리를 다 벗겨가지고 진짜 성기 노출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막 숨 넘어가듯이 막 웃으면서 무슨 고양이가 쥐 데리고 놀듯이 이렇게 막 그 흉기 같은 걸로 그 성기를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면서 엄청 재밌게 가지고 놀잖아요, 말 그대로. 예,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좀 굳이 저런 장면을 왜 넣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른 해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아까 소대가리님이 나치
대입하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그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왜냐면은 그 1977년 그 시절에는 뭔가 능력이 있고 출중한 여자들은 대부분이 마녀로 다 몰렸던 시절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시절에 그런 마녀들이 모여있는 그 소굴, 그리고 그 소굴 안에서 여자들의 그 희롱 상대가 되는 게 남자, 그리고 어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그런 남자를 이제 여자들이 둘러싸서 막 희롱하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페미니즘의 통쾌한 복수? 뭐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예, 페미니즘적인 설정이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쵸, 예. 그 친구 있잖아, 사라. 네. 사라도 얘기했던 대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네. 우파는 여성을 아기 낳는 기계로만 취급해. 아, 거의 초반에 나오는 대사. 나온 대사였죠. 예, 그런 예. 대사도 있었고, 그 고어씬 나오기 전에 정신과 의사가 거의 납치하듯이 끌려가잖아요. 네. 거기서도 보면은 너희들은 항상 여자를 그런 식으로 대해왔지. 라는 납치를 하면서 그 이제 그렇게 대사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곳곳에 녹아 있죠. 맞아요. 그리고 카카님이 몸 돌아가는 연기가 정말 귀기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요거는 리메이크작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영화상에서 처음 나오는 그 고어씬 중에 하나인데 그거 듬득하죠, 진짜. 와,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딱히 거의 한 40분? 40분이 지날 정도까지 이 공포 영화라고 하는데 뭔가 분위기만 계속 풍기고 뭔가 직접적인 어떤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저거는 어떻게 찍었지라는 생각과 함께 저게 CG로 되나? 그 CG로 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저게 진짜 저런 몸이 되게 유연한 퍼포먼스를 하는 전문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했나? 야, 그거는 촬영이 진짜 힘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기괴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거의 몸에 있는 뼈와 관절들이 그 살갗 안에서 거의 재조립되다시피 하는 것들을 여과 없이 그냥 막 다 보여줘요. 그리고 사람 몸이 쥐며느리처럼 동글동글 이렇게 말리거든요. 근데 그 말린 상태로 마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쇠고리가 있어요. 쇠고리를 살을 뚫고 무슨 정육점에 고기 걸듯이 그렇게 해서 막 운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과 없이 그냥 다 보여주는데 이제 40분 동안 그냥 아, 공포 영화인데 좀 루즈하다 이러면서 보다가 그 장면이 나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때부터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카카님이 CG가 살짝 가미된 실제 연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예, 예전에 그 장면 볼 때, 저 진짜 단순하게 그냥 기괴하다, 무섭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다시 보고 영화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게 춤하고 이렇게 교차 편집돼서 나오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정상적인 춤을 추고 있는 장면과 교차 편집돼서 보여주죠. 네. 그렇죠. 그게 생각하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페미니즘적인 상징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겪었던 아픔이라는 게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일이 이 상황에서 저렇게 연결된다라는 걸 영화 끝나고 나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감독이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저걸 넣었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좀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여자 주인공이 겉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이고 우아한 춤을 추고 있는 거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그렇게 뒤틀려가고 있는 어떤 여성의 서사가 있다. 뭐 그런 걸 그런 거죠. 예. 그쵸? 예. 그러니까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정해진 동작이라는 게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외 안에서 그렇게 뒤틀릴 수 있다라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인가라는 걸 과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소대가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야,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와닿기는 하지만, 보고 싶진 않다, 다시. 보는데 내가 힘들더라고. 그리고 소대가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리메이크작은 엔딩이 진짜 끝내줬다. 엔딩과 쿠키 영상이 정말 끝내줬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대가리님? 저는 일단 엔딩 그 침대에서 주인공하고 그 요제프랑 대화할 때 약간 좀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때 여자 주인공은 각성한 상태죠. 초자연적인 예. 존재에 의해서. 네. 나가 있어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 날짜가 11월 10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빼빼로데이. 네. 그렇죠. 빼빼로데이에 그 요제프는 아내를 잃었거든요. 아,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쵸. 그리고 그 사라라든가 그 걔네들이 그 기억하고 있는 여성들이 죽은 또 날이기도 해요. 그게 위로처럼 다가오더라고. 잊어버려라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어떻게 저는 연결되었었냐면은 네. 그 고어 장면에서 뭘 원하냐고 했을 때 죽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네. 이미 죽은 상태에서 죽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존재들한테 위안을 주는 거라고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 보면서 그 고어 장면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마지막에 그 엔딩쯤에 예, 나오는 지하에서 그 막 이렇게 의식 장면. 네. 예, 목 날아가고 뭐 이렇게. 내장 막 쏟아내고 난리 나죠. 그렇죠. 저 그 선글라스 마녀 이름 되는 사람들만 다 죽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은 친구들한테 뭘 원하냐고 했을 때 죽고 싶어요 하니까 딱 죽게 딱 해주잖아요. 네. 그 요제프가 안고 있었던 마음의 짐이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계속 그걸 되뇌이고 기억한다는 게 죽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가 기억하는 모든 여자들은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로가 했던 게, 그리고 그 장면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또 들었던 게, 그 요제프가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경찰 딱 보는 순간 너 왜 아직도 경찰이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치 시대 때도 경찰이었다. 그때 전범으로 처벌받았어야 될 네가 왜 아직도 경찰이냐라는 의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맥락이면은 아까 청산되어야 했을 나치들이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서도 이제 네, 거기서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기억한다는 요제프 자체도 마음의 짐으로 그걸 안고 살아간다라는.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고 찾아오는 환자한테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망상이라고. 네. 자기는 인식을 하잖아요. 마녀는 없다. 망상이다. 마녀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내면의 과거에 대한 그 자기가 구해주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미안함 같은 게 어느 순간 그거조차도 망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걸 의식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그거를 영화가 끝나는 그 말미에 네가 기억하는 모든 여자들을 잊어버려라는 그 말과 함께 용서해 줄게로 되는 것 같아서. 그 감독이 또 이탈리아 감독이잖아요. 네네. 더 그런 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 마녀를 나치로 대입을 해보면은 요제프가 계속 마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나치의 잔당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라는 그 현실을 좀 애써 부정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현실을 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엔딩 씬에 대해서 해설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 해설을 듣기 전까지 너무 표면적으로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씬 바로 직전이 완전 하이라이트잖아요. 거의 영화 분위기로 치면 최고조잖아요. 엄청 잔인한 장면도 나오고 어떤 의식 같은 기괴한 장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다 목격한 인물이 살아 돌아와서 침대에 저렇게 있다? 근데 그 마녀의 대장격인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끔살 엔딩이겠다. 어떻게 또 잔인하게 죽일까 막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말이겠죠? 그런 말을 건네면서 이렇게 좀 그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서 왜 살려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내가 마녀라면은 어쭈 감히 우리의 모든 의식을 지켜본 생존자가 있어? 살려둘 수 없지.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살려주는 걸 보면서 이것도 뭔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만 했지 이렇게 수대가리님이 해설을 해주신 것 같은 어떤 깊이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맥락이었는지 충분히 공감이 그게 쿠키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 쿠키 얘기도 한번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요제프가 과거에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랑
기둥에 그 사랑의 표식을 새겨놨는데, 뭐 연인들 의뢰하는 그 하트라든가 이런 걸 그려놓고 자기 이니셜을 새겨놓는 그 벽 기둥을 쫙 잡아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쿠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수지가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그 기둥을 한번 쓱 만지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네. 쿠키가. 네. 그게 다예요. 그 기둥을 한번 쓱 만지는데, 네. 그건 저는 너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나는 기억할게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그 기둥에 새겨져 있던 이니셜들이 조금 흐려지지 않았나요? 네, 흐려졌죠. 그쵸.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퇴화된 어떤 것 같은 장면으로 나오죠. 그거를 기억에서 사라질지언정 나는 계속 기억해줄게. 이런 또 하나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셨다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그 소대가리님의 감상평을 들으면 들을수록 대체 나랑 같은 걸 보신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살짝 부끄러워지기도 하네요. 아직까지 난 멀었구나. 야, 이걸 보면서 저런 걸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설계가 되게 잘 돼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위로 때문에 그 많은 걸 짜놨는데 그 앞에 걸 안 보면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게끔. 그치. 그 고어신까지도 다 철저하게 봐야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영화를 잘 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음악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음악 얘기 하시기 전에 이렇게 소대가리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원작인 1977년 작품은 제 생각입니다. 이 감독은 그냥 공포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작품인 것 같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네. 일단 제가 느낀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018년 리메이크를 한 감독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원작의 그 소재를 도구로만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소대가리님이 느끼신 거는 어떻게 다르신지 좀 먼저 음악 얘기 전에 한번 여쭐 수 있을까요? 저는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영화라는 원초적인 그 본질에 대해서 접근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사운드와 영상이라는 거잖아요. 영화라는 게 원래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마법으로 치환하면은, 그 영화라는 마법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영화의 본질이라고 다리오 아르젠토는 생각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원작의 미장센들이 좀 강렬한 편이죠. 왜냐면 벽지 무늬 같은 것들도 엄청 화려하게 돼 있고. 대비되는 모자이크 같은 그 어떤 장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강렬하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그렇죠. 그 반면에 리메이크작은 회색 톤에 어둡고 어떻게 미장센적으로만 따지면은 오히려 엄청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대가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 리메이크작에서도 원작처럼 똑같이 화려하게 막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흐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리오 아르젠토를 넘어설 자신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렬한 이미지를 그게 다리오 아르젠토를 넘어서지 못할 거면 굳이 리메이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나눴던 이 강렬한 이미지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도 소대가리님이 이제 하시려고 했던 음악과도 뭔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음악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음악을 잘 모르긴 하지만, 네. 그 톰 요크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리메이크작에서 네. 추구하려고 했던 음악이 1970년대 그때 당대에 유행했던 음악으로 되게 많이 녹여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독일 밴드 중에 왜 크라프트베르크라고 네. 전자음악 같은 그 괴상한 음악 많이 쓰던 밴드 있었거든요. 네. 아마 카카님 미나 존씨님 세대 분들이시면은 익숙하게 아실 텐데. 일단 제 세대는 아닌 걸로. 네. 그 크라프트베르크라든가 네.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데 사라방 벽에 데이비보이 포스터가 걸려 있어요. 그쯤에 2집인가를 냈었거든요. 약간 그런 톤의 분위기의 음악을 많이 내려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메이크작에서 77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때
그때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을 거기에 넣음으로써 네. 그때 당시의 이야기인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음악이 쓰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던. 그 원작에서의 음악 사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블린이라는 그 밴드가 제가 알기로는 다이로 아르젠트 영화의 모든 음악을 다 담당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분위기와 그 괴상한 거에 진짜 압도당할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긴장감을 유도해야 되는 장면에서 계속 이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원작을 보고 나면은 이 음악밖에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귀에 딱지가 게 나오는데 들어도 좀 기괴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음악이 되게 쓰이지 않았나. 지금도 제가 BGM으로 깔아놨는데 대충 들어도 뭔가 살짝 기괴한 느낌이 들죠. 막 이 야밤에 귀신 나올 것 같고, 그죠? 요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작에 나왔던 고블린의 음악입니다. 이렇게 소대가리님께서 정말 좋은 해설과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제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고 좀 어떤 그 뜻을 담고 있고 왜 엔딩씬에서 저는 오히려 긴장을 했다가 왜 저래? 라고 생각했던 그 엔딩씬에서 소대가리님은 왜 어떤 감동을 느끼셨는지 알 것 같은데 뭐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볼 엄두는 안 나는 그런 작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겁나죠. 예.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리메이크작을 보면은 그 스토리 전개와는 조금 관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단순 이미지들을 나열하는 씬들도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유리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씬은 굳이 이렇게 그 순간순간 지나가고 마는 이미지인데, 이거를 왜 넣었지 싶은 씬도 있고, 그리고 이게 플레이 타임이 2시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과연 이 메시지를 다 전달하는데 이 시간이 다 필요했을까?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래서 뭔가 좀 편집을 좀 더 해서 플레이 타임을 좀 짧게 만들어서 좀 더 밀도 있게 편집을 했다면은 오히려 더 집중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생각도 좀 들었는데, 소대가리님은 이 전체적인 작품의 긴장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시간이 좀 짧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주려다 보니까 네. 편집 시간에 오히려 조금 걸렸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함축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보여주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조금 이야기가 너무 좀 이렇게 산만하게 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소대가리님의 관점은 저랑 오히려 반대네요. 저는 편집을 해서 밀도 있게 만들었으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라는 입장인데, 소대가리님은 그 반대로 오히려 관객이 이 리메이크작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작에서 플레이 타임을 줄이면서 뭔가 은유나 비유를 많이 넣어놨는데, 그러지 말고 플레이 타임을 늘리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냈더라면은 오히려 관객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좀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로 풀었으면은 했었던 장면 같은 게 이게 은유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마녀들이 회식하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바가 파리바예요. 나치가 프랑스 점령하고 거기서 마치 약탈하듯이 개걸스럽게 먹고 독일 노래 부르고 그 안에서 그런 식의 장면들. 얘들이 나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그 파리바라는 들어가는 장면을 넣는 것도 전혀 몰랐다. 네. 너무 좀 함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걸 이야기식으로 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딱 이렇게 파리바 이렇게 클로즈업 딱 참고 깔깔깔깔 그러면서 막
맞아. 들어가가지고 막 와인 먹고 오늘 먹고 죽자고 그냥 그런 장면들. 맞아. 사실 그 장면이 이제 영화 표면적으로 보면은 학생들한테 우리도 평범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약간 일반인 코스프레, 줄여서 1코라고 하죠. 1코를 위해 사용된 장면인데, 거기에 그런 함축적인 또 뜻이 있었군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뭔가 플레이 타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렇고 막 3시간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요즘 만들어졌으면은 좀 재생 시간에 좀 압박을 덜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전 그리고 또 수지 그 장면이 너무 좀 이렇게 적은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전 수지가 미국적인 어떤 한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자위를 하다가 걸리잖아요. 네. 그 부모님한테. 그래서 다리미로 찍혀버리잖아요. 그게 저는 그 폐쇄된 그 마을의 그 교회 집단에 소속된 그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미국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애초에 건국될 때 그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세워갖고 독일하고 나중에 싸우게 되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네. 수지가 거기에서 자라나서 그 장면도 나오는데 베를린을 꼭 가리키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침공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상징성도 조금 지니고 있지 않나. 이게 너무 억측인가 싶기도 하지만. 아니요. 억측이 아닌 게, 일단 수지 고향이 미국으로 명확하게 묘사가 되어 그렇죠. 있고, 예, 마담 블랑의 무용 아카데미 그 시설도 베를린에 있다고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억측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그런 지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서 억눌린 어떤 그 감정 같은 걸 해방하는 목적으로 춤을 추게 되는 거게 된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춤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았나. 그 맞아요. 원작에서는 발레잖아요. 네. 발레인데 현대무용으로 그 리메이크하면서 바뀌었는데, 네. 약간 그런 지점도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 발레라는 건 되게 전형성이잖아요. 정해진 룰을 소화해야 되는데, 약간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즉흥성을 되게 이렇게 용인해주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수지와 딱 적합한 그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발레에서 현대무용으로 바뀐 것도 되게 중요한 장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수지라는 설정과, 그리고 그 초반에 얘기했었던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곳곳에 섞여 있다라는 얘기를 좀 섞어 보면은, 그 현대무용 레슨 연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그 틸다 스윈튼, 그러니까 교사죠. 교사가 선생님이 시킨 대로 다 그냥 따라 하는데, 그 수지는, 여자 주인공의 수지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기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상에서 어떤 교사로 표현되는 어떤 권력이랑, 그리고 좀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이 학생의 구도로 봤을 때, 이 약자가 권력 앞에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그 정도로까지 강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웠을 일일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 수지라는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를 좀 중요한 장치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무용과 자유를 찾아 떠나온 수지라는 주인공을 대입을 해봤을 때 그 부분이 또 페미니즘적인 요소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억눌려 있던 자신을 이렇게 해방시키면서 점점 발전을 하다가 그 영화 말미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 각성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거 나도 생각 못하고 있던 것들을 소대가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어질러져 있던 퍼즐들이 하나씩 조립돼 가는 것처럼 생각 정리가 되기 시작하네요. 진짜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가 오프닝 멘트로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제가 난해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생생하게 들어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유의미한 감상 방법일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 시간을 연 건데, 제가 이 방을 연 취지와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진짜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소대가리님의 어떤 명품 해설도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렇게 저희 둘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소대리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실 말씀 남으셨으면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틸다 스윈턴 1인 3역을 또 이렇게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명을 끝까지 못 찾다가 누가 해설했는 거 보고 알았어요. 네, 그 무슨 마녀죠? 그 마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냥 저희 선글라스 마녀라고 하시죠. 선글라스 마녀. 네. 진짜 전혀 몰랐어요. 동시에 나오는 씬이 있기도 하고, 네. 체형도 완전 다르니까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지막 의식 장면에서는 틸다 스윈턴의 3역이 다 동시에 나오기는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렇죠. 혹시 그것도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보세요? 소대가리님은? 그 앞에 얘기했었는데, 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굳이 다른 배우를 써도 되지만, 그렇죠.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있는 거라는 그 감독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남자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녀일 수도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말리려고 하는 그 틸다 스윈턴 같은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는, 그 요제프는 끝까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라고 함으로써 동시에 그게 죄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는 버린 것, 동시에 진짜 버린 것이기도 하니까. 여성들은 그렇게 버려졌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서로가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낄 때 진짜 그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 죽어서도 되게 불명예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장면들이 죽고 싶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원하는 죽음을 주고 나서 춤을 추거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틸다 스윈턴의 1인 3역 또한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거는 여러 갈래로 갈려질 수 있다. 그 안에서. 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조금 뭉클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영화에서는 나치로 묘사가 됐지만 이거를 일제감정기 시절에 우리나라와 대입을 해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잔당들이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마녀들을 나치가 아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제감정시대의 그 일본인들로 대입을, 일본인들이라기보다는 친일파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할려나요? 어쨌든 그렇게 대입을 해봐도 이야기의 서사들이 좀 맞아떨어져 가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누군가가 리메이크를 한다면은 그런 메시지를 좀 더 잘 살려서 친일파. 박찬욱이 하면 뭐 끝내주겠죠. 박찬욱. 끝내주죠. 의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렇죠. 일제강점기 가져오고 저기 친일파 숙청 가져오고. 그렇죠. 무당 같은 어떤 이미지 씌워가지고. 좋네요. 황정민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그것도 유의미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네요. 감독은 박찬욱이어야만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고어실에서 목 날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키스 받고 목 날아가는 장면. 네네네. 선글라스한테 투표했던 그 마녀들. 네네. 그 나치 색출하는 장면 같았었어요.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딱 이름 얘기하고 그 장면 나오고 전환되면서 바로 목 날아가고. 네. 또 한 사람 또 키스하니까 누구 그 마녀 얘기 딱 하고 목 날아가고. 그게 한 컷 나오잖아요. 네. 전쟁 끝나고 나치 그 전범들 누구한테 빌붙어서 했는지 색출하는 것 같은. 소름. 그런 연출인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투표씬이 굉장히 초반에 나오잖아요. 처음 나오는 게. 저는 저 뭐 하는 거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분들이 마녀라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쟤들이 왜 저렇게 사람 이름을 불러대지? 이러면서 봤는데, 아, 부끄럽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제가 아까 다시 볼 엄두가 안 난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보면은 완전 다른 영화로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걸 다 숙지를 하고 본다면은. 저도 2회차래 가지고 네. 좀 다시 좀 느껴지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소대가리님의 나이트 시네마를 이해시켜라 라는 코너가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한데 확실히 유의미한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만 여쭤볼게요. 굳이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장면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을까요? 그냥 이미지만을 위해 사용된 씬인가 싶기도 하고, 사라가 잡혀오기 전에 다른 이미 시신들이 있었잖아요. 네. 팔다리가 없다거나. 맞아요. 그 올가처럼 이렇게 몸이 뒤틀린 그가 모두 재물이었던 거죠. 그가 내장을 쏟아내는 것도 그 몸을 비우고 그 몸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적합 부적합을 따지는 것도 기성세대인 거죠. 그가 젊은이들을 그 갈취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밖에서 하는 시위도 이렇게 그 68혁명 이후에 그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거하고 되게 관련 있는 거지.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저항이니까. 그 바더와 마이노프를 석방하라고 하는데 네. 그럼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건 그러면 마이노프가 되는 거죠. 바더는 남자고 네. 그 마이노프라는 사람이 기자이자 이제 여성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석방하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그 시대가 일단락 돼가는 그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영화가 되게 복잡하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드가리님께서 이렇게 많이 애써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는 저희 오늘 정식 개봉한 작품이죠. 범죄도시 2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 8시에 표로 조조로 감상을 하고 회사를 출근했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리해서 본 게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라서 다음 주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녹화된 내용은 편집되어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 됩니다. 오늘 작품인 만큼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